65세의 한 어머니가 낡은 빌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오직 딸의 월세 80만 원을 보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늘 생활비 압박이 심하다고 했고 사위는 서울에 집 살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뒷바라지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 사이 사돈댁은 엔카이도에서 스키를 즐기고 교토에서 최고급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날마다 화려한 은퇴 라이프가 올라왔죠. 어머니는 그전까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 하나, 그리고 어머니에게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놀라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택배 송장 한 장에서 시작해 실타래를 풀듯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장부를 대조하고 3년간의 계좌 이체 기록을 뽑고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보다 진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파탄내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뢰가 계약서가 될 수 없고 사랑이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번 에피소드는 돈과 가족 사이의 회색지대를 들추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 나 자신이 소진되지 않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세입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홀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제 인생에 거창한 파도는 없었지만 딸 지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매달 지은이에게 월세 보조금으로 80만 원을 보냅니다. 지은이는 사위 민석이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고 하더군요. 아이까지 키우며 셋이 사는데 서울 물가가 오죽 비쌉니까? 제 연금이 그리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저축해둔 돈과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을 합치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곳에서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수도세, 전기세 아끼는 건 기본이고 밥 한 솥 지으면 3일은 먹습니다. 이웃들은 너무 궁상맞게 산다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넘깁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습관이라고요. 지은이는 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 버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어도 마음은 여린 아이라는 걸 압니다. 아이 유치원비에 생활비, 거기다 민석이의 일도 불안정해서 이번 달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으니까요.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친정에 손을 벌릴 아이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짊어지려 했죠.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챙겨서 보냈습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 성공이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도 마냥 받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명절이면 전기장판이니 마사지 슬리퍼니 제가 쓸만한 것들을 챙겨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에 받은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걸으면 꼭 누가 발을 주물러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어디가 시리고 아픈지 잘 아는 아이입니다. 자주는 못 오더라도 한 번 오면 밥하고 청소하고 전구 가는 것까지 싹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한다더군요. 원래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120만 원을 달란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0만 원 더 보태주마.
그런 걸로 머리 싸매지 마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사위 민석이도 옆에서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건가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으니 으슬으슬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켰는데 가족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돈인 박 여사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에카이도 온천 여행 중이라더군요.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인생 후반전은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젓가락 하나까지 연출된 듯 완벽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질투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박 여사가 젊은 시절 의류 수입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고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저렇게 호화롭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나는 낡은 밥솥 긁어가며 사위 월세 보태주는데 저 사람은 혼자 저리도 멋지게 사는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옥수수 수프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자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도 결혼 초에는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월세라니 서울 집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민석이가 아이에게 선물 사주는 걸 보면 인색한 사람은 아닌데 그저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거니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TV 소리를 자장가 삼아 소파에 누웠는데 문득 지은이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돈가스를 먹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 사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약속도 허풍도 아닌 그저 그 시절의 예쁜 꿈으로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제 딸이 덜 힘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버텨서 아이들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의심하지도 말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급하게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가게 됐어. 그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라 오진이 봐줄 사람이 없어. 딸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며칠 와서 지내줄 수 있어?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당장 닭백숙 끓여서 갈게. 점심 전에 도착한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딸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오진이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손자의 열은 좀 내렸지만 눈가는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자라고 했어. 집 안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세 아파트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최신식 아일랜드 식탁에, 수전은 수입산이고 화장실에는 최고급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도 그냥 벽지가 아니라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베란다 문에는 최신형 번호키와 무드 등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월세집에 이렇게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다고요? 집주인이 허락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사는 공간을 중시하니까 그렇겠거니 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두리번거리는 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구한 집인데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월세가 좀 비싸. 딸은 덤덤하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후에 빨래를 널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비싸긴 해도 살아보니 참 편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편하면 엄마도 좋다. 근데 월세가 널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엄마랑 은평구에서 같이 살까 싶어. 어차피 우진이도 엄마 딸이니까. 저는 웃으며
진짜 오면 밥이랑 빨래는 네가 다 해라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석이가 퇴근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싹싹하게 인사하더군요. 장모님 오셨어요? 며칠간 저희 집은 호강하겠네요. 닭백숙을 소분해서 내일 회사에 가져가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제 대학 동창 소개예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은 좀 있지만 이사 다니는 비용 아낀다고 생각하고 눌러 앉았어요. 저는 그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손님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우진이 방에서 잤습니다. 지은이가 새 이불과 라벤더 향이 나는 베개를 준비해줬더군요. 벽에는 지은이가 직접 만든 일어나서 양치하기, 양말 신기 같은 낱말 카드가 붙어 있었고 서랍장에는 비상약, 외출용 같은 라벨이 꼼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떠났고 우진이도 많이 나아서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죽을 먹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젊은 기사님이 상자 2개를 안고 강민석 씨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출근했다고 말하고 대신 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습관적으로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받는 사람, 강민석. 그런데 주소 밑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수령인, 강민석, 소유, 소유주.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소유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가의 주방 가전 품목이 적혀 있었고요. 기사님이 재촉해서 얼떨결에 서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상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뜯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송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점은 나갔지만 그 사진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의 조각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너희 이 집 월세 맞는 거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다음 날 은평구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사진을 옮겨두고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잠이 오지 않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춘자야. 월세 산다는데 택배 송장에 소유주라고 적혀 있으면 잘못 적힌 걸까?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못 적히기엔 너무 구체적인데 혹시 사위가 집 샀는데 말 안 한 거 아니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샀는데 말을 안 할 리가 있나. 그럼 내가 보낸 월세는 다 뭐가 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즉시 말했습니다. 너 그 부동산 하는 제자 있지? 주소 줘서 등기부 등본 한번 떼어보라고 해.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예전 편지 봉투에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제자 최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주소를 듣자마자 금방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채 안 되어 문자가 왔습니다. 소유권자 강민석, 등기 원인 3년 전 매매 공동명의 없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차가 식어갔습니다. 3년 전이면 우진이가 태어나고 1년 뒤 민석이가 아이 키우기 좋은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며 이사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제가 알아봐 줬었는데 등기부 등본 서류는 소리 없는 비명 같았습니다. 사위 강민석 단독 명의. 제 딸 지은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 선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여부를 물었습니다. 네, 대출이 꽤 잡혀 있네요. 아마 어머니 시어머니가 계약금이나 목돈을 대주시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 같아요. 등기에는 지은 씨 이름은 없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월세라더니 제가 매달 보낸 돈은 결국 사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최 선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님은 알고 계신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데 머릿속에 사위가 결혼식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힘 합쳐서 꼭 내 집 마련하겠습니다. 지은이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그 맹세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딸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딸도 속고 있는 걸까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딸이 알고도 저를 속인 거라면 배신감에 치를 떨겠지만 모르고 있다면 저는 딸이 계속 바보가 되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3년간의 송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최근 120만 원까지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월세가 그렇게 오르는데 집주인이랑 계약서는 다시 썼니? 딸은 본 적 없어. 민석 씨가 다 알아서 해. 자동이체로 나갈걸? 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관리하니 굳이 묻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딸네 집에 가서 사위가 있을 때 일부러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구조 변경한다고 했다며 월세 자꾸 올리는데 내가 한번 만나서 장기 계약을 의논해보면 어떨까? 사위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아, 집주인이 최근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요.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군요. 딸도 오빠, 저번엔 대학 동창형이라며 라고 묻자 사위는 아, 맞다. 그 형의 사촌인데 이민 갔대. 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저를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지? 아까부터 이상해. 지은아, 넌 민석이를 믿는구나. 딸은 끄덕였습니다. 너무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은 너무 믿어서 눈앞의 진실을 못 볼 때가 있어.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3주 뒤 오진이의 생일 파티를 기다렸습니다. 키즈 카페에 예약된 파티룸, 사돈인 박 여사도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과 송금 내역, 택배 사진을 정리해 파일에 넣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차림으로 등장해 일본에서 사온 한정판 장난감을 꺼내며 생색을 냈습니다. 우리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최고로 해줘야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느라 바쁘더군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천천히 그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으니 이것 좀 같이 보시죠. 사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게 뭔데요? 웬 장부?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자 강민석. 매매 시기 3년 전. 두 번째 장. 택배 송장. 받는 사람 강민석, 소유주. 세 번째 장. 지난 3년간 제가 월세 명목으로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월세가 오른다. 인테리어 비용이 든다며 받아간 돈이죠. 계약서 한 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박 여사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니 사돈, 딸네 집 월세 좀 보태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러십니까? 누가 억지로 달라고 했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사돈이 집 사주고 아들이 명의 갖고 저는 월세라는 명목으로 사돈네 집 대출금 갚아준 꼴이네요. 정작 사는 내 딸은 이 집이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장난감을 뜯던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이 집이 우리 거라고? 제가 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년 전에 샀어. 내 이름은 없어. 네가 월세라고 생각하고 낸 돈. 사실은 내 시어머니가 사준 집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간 거야. 지은이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야? 3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사위가 변명했습니다. 지은아, 대출 다 갚으면 말하려고 했어. 내 성격에 빚내서 집 샀다고 하면 싫어할까 봐. 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예.
내가 아들 집 사준 게 죄니? 내 이름 안 넣은 건 내가 산 집이니까 당연한 거고, 너희 엄마가 돈 보탠 건 좋아서 한 거 아니니? 그걸 왜 이제 와서 따져?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민석 씨가 번 돈, 엄마가 보태준 돈이 다 어머님 주머니로 들어가고, 어머님은 그 돈으로 홋카이도 가고 교토 가서 즐기신 거네요. 내가 내 아들 집에 투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너도 이 집에서 잘 살았잖아. 꼬우면 나가든가.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갈 겁니다. 어머님이 나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게 알았으면 된 거야. 그날 밤, 딸은 우진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좁은 빌라 거실에서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멍청했지. 결혼기념일마다 우리 꼭 내 집 마련하자고 다짐했는데 남편은 이미 집주인이었고 나는 세입자였어. 저는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기당해 본 적 있잖니. 속은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속인 사람이 부끄러운 거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3일 뒤 박 여사가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짐 싸서 나가면 다야. 당장 문 열어. 문을 열자 박 여사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을 떨어. 저는 식탁 위에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여성단체에서 상담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3년간 제가 보낸 3천여만 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 집 사놓고 제 돈을 월세 명목으로 받으셨죠? 증여세 및 임대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정말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돈끼리 법정 가면 딸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제 딸이 사기 결혼당한 피해자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3천만 원 조용히 돌려주시죠. 아니면 법원에서 이카이도 여행 사진이랑 같이 봅시다. 박 여사는 씩씩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딸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집은 좁아도 마음이 편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빨래를 널고 있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진짜 우리 힘으로 집 살 수 있을까?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졌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면 돼. 다음 집은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오게 하자. 내 이름은 빼고. 딸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걸 돕는 거니까. 내 이름 석자가 등기부 등본에, 통장에, 그리고 내 모든 결정 속에 분명히 새겨지도록 말이야. 여러분,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내가 안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곳,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믿음이라는 핑계로 눈 가리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엄마, 딸, 며느리 여러분, 재산 문제, 명예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확인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힐링 라이프 로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